또 조짐도 있고 걱정도 함께 나눠보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뭐 변하지는 않겠죠. 변화라는 게 자고 일어나더니 확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서서히 변화는 되겠죠. 우리가 익숙하게 컴퓨터에 익숙해지고 또 어떤 SNS에 익숙해지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도구로서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도래하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을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혁신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이야기는 사실 답을 내놓는다기보다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챗 GTP가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해서 지금 아마 뉴스를 한번 보시면 네이버 뉴스를 보시면 챗 GTP에 관한 뉴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옵니다. 그 사용자 수가 월간 1억 명을 돌파를 한 게 2달 만에 구글 번역 같은 78개월이 걸렸고요. 인스타그램이 30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챗 GTP는 오픈 AI에서 만든 이 챗 GTP는 2달 만에 1억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하원 연설문을 챗 GTP가 쓰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 의사 자격 시험을 봤더니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인공지능 전문가들 하는 얘기 보면 아직 이게 시작이다. 그럼 이게 시작이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보면 이렇습니다. 1900 AI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 50년대 등장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게 성과가 안 난 상태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었습니다. 2000년대가 넘어가고 2010년대가 돼서야 성과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었습니다. 알파제로 전자, 알파고 기억나지 않습니까? 2016년대에 벌어진 일인데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챗 GTP가 최근에 등장했고 AI 칩 이제 상용화가 되고 지금 그 칩을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 거기에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죠. 이거를 싱귤러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술적 특이점. 이거 누가 얘기했냐? 레이 커즈와일이 얘기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2045년 정도가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능을 다 합친 어떤 그 수준을 인공지능이 뛰어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기술적 특이점에 도래하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걸 그 비슷한 시기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요. 이렇게 앨런 머스크는 아니다. 그렇게 안 걸릴 거야. 5년이면 돼. 5년 이내에 바뀔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될지. 근데 그 시점이 오는 거는 또 역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인공지능, 약인공지능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강인공지능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 올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드전이라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몇 초 만에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출품을 해서 1등을 받았습니다. 상금도 받았고. 이 사진이 이것도 역시 올해 벌어진 일인데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그 어워드인데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를 이 사진이 했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생성한 사진입니다. 제목이 조작된 기억입니다. 거기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조작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출품을 해서 역시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건 처음부터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상을 받게 되면서 밝혔죠. 그래서 상을 거부합니다. 이걸 출품한 작가의 의도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 선기능보다는 이제 우리 창작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예술로 봐야 되느냐, 이걸 화두를 좀 꺼내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상금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6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과연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게 예술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데, 앞서 이 어워드에서는 예술이다, 예술을 인정하겠다, 다만 사람이 이걸 주도해서 했다면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생활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도입되고 있죠. 이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 기상캐스터입니다. 그 여수 MBC 거기서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뉴스 기사도 인공지능이 쓴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는 콘크리트 바닥 미장하는 미장 로봇을, 인공지능 미장 로봇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수 권정열이라고 하는 가수인데요. 인공지능이 챗GPT로 작사 작곡한 노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라디오 방송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본을 만들고, 역시 DJ도 인공지능이에요. 모든 걸 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그런 방송국도 등장을 했고, 인공지능이 질병 진단한다, 이건 꽤 벌써 오래전에 들은 얘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닥터 앤서라고 지금 막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사하고 인공지능을 비교를 해봤더니 인공지능이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발 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호사보다 의사가 더 먼저 대체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간호사는 그래도 환자를 만나서 접점이 있는데, 그냥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의사는 그렇지 않지 않냐. 의사가 더 빨리 대체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기관도 아직 시작단이긴 한데, 공공기관에서도 도입을 합니다. 김포시에서 독거노인들 돌봄 서비스를 인공지능 디바이스를 통해서 하고, 인천공항에서도 보셨죠? 이런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서비스 제공하고, 심지어 코로나19 의심 환자도 이렇게 가려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강남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구광역시 투고시라고 인공지능 민원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좀 무거운 얘기인데 많이 아실 것 같은데, 2017년 초, 2016년 말 이때 나온 보고서, 인사기전 2045 인사혁신처에서 우리에서 만든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직무 다윈이즘에 따라서 퇴화 직무와 진화 직무로 구분해서, 퇴화 직무는 기계로 대체하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이 내용이 골자입니다. 직무 다윈이즘이 뭡니까? 직무가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 진화하는 어떤 직무에 따라서 퇴화 직무하고 진화 직무로 구분해서, 퇴화 직무는 기계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민원 공무원의 50% 이상을 AI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우편 소방 같은 현장 공무원과 전문 직무 공무원의 25% 정도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45년까지 민원 공무원의 75%, 현장 공무원, 회계, 법무 등 전문 직무 공무원의 50%. 충격적인 보고서죠. 이게 벌써 2017년에 나와서 대통령 보고까지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AI 행정비서, AI 정책 자문관, 이런 인공지능 공무원을 만들고, 인간형 로봇 공무원을 시청, 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등기소 위치해서 프로젝트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 인가는 신종 진학 업무에 줄어드는 퇴화 업무에 있는 분들은 신종 진화 업무에 재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 변화에 맞는 직무 설계, 직급 체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 그 2년 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온라인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AI로 공무원의 25%가 대체 가능하다. 그리고 중앙부처 얘기인데, 여기 보면 외교부 38%, 법무부 37%쭉 나오죠. 여성가족부 27%, 교육재정부, 국방부는 20%. 제일 적은 데가 중소기업 대처 18%.
이 보고서가 그 연세대 산업협력단에 의해서 이제 만든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건데요. 4분의 1 정도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뭐 부처별 비율도 나오고, 뭐 비율별 전체 비율별도 나오고, 업무별로 보면 서무 민원 업무가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직급별, 계약직, 7급 이런 식으로 갑니다. 대체 가능 시기는 75% 5년 안에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대신에 이 총량이 다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냥 줄어드는 업무, 그러니까 퇴화 업무가 있는 것처럼 진화 업무는 또 늘어난다. 거기 인력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CT라든지 개인정보보호 이런 분야는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 또 보도자료 이렇게 내놨죠. 줄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사회복지, 국민안전 분야는 지금도 그 분야 위주로 더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원할 거다. 이런 얘기고, 또 액면 그대로 뭐 우리가 공무원이 많다 그러면 많은 게 아니다. 일본하고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많은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다.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분야도 이렇게 이런 논의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비전 2045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인 1 로봇 혹은 1인 1 인공지능이 실현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듯이 1인 1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쓰게 될 거다. 그 얘를 이제 툴로 활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 공직 지원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평가를 시험 과목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이때가 되면 지능형 CDP, 개인 커리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맞춤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인재는 융합형, 협업형 인재가 요구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T자형 인재가 필요하다. 납작한 T자형은 넓은 지식이 있고, 전문적인 영역은 좀 좁지만 넓은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행정직, 정책관료 가고, 길쭉한 전문성은 깊지만 일반적인 능력은 넓지 않은 인재는 기술직, 전문관료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본연의 사생 능력,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가치 이런 게 더 중요해질 거다. 이런 쪽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민간 부문에는 이미 도입했습니다. 삼성도 작년부터 인공지능이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KT는 2019년도부터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뿐 아니라 수백 곳이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으로 서류를 다 분류를 합니다. 그게 사람이 하기에 너무 많으니까 인공지능이 미리 분류하고 선별하고 그 선별한 걸 가지고 면접을 하고 그리고 점수도 매기고 이런 과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면접 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이 부분이 강하다고 나온 사람들이 성과를 많이 낼 확률이 높다. 이런 예측 모델도 가능하다. 실제 이미 채용하고 승진 이런 데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심지어 구글에서는 감원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개입해서 감원을 한 걸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또 물어봤습니다. 감원에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할 거냐? 98%가 그렇다. 왜냐? 감원을 이렇게 사람이 한다는 게 사실 그 사람한테 고통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한테 맡겨버리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98%가 그렇게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를 활용해서 정리해보라 하는데 편안함을 느끼냐? 전적으로 편안하다 40%, 다소 편안하다고 10%. 대부분이 다 편안하다는 책임을 맡겨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도 현재 감원하는데 활용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인공지능이 그러면 사람 HR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금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하게 되는 거죠. 채용에서도, 선거 관리에서도,
그것도 데이터 축적을 하고 분석하고 그 데이터는 축적이 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직 계획을 제공하게 되고 계획을 또 반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걸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비쿼터스 HR 할 수 있어요. 유비쿼터스 성과평가 할 수 있고 그럼 이 사람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수치화해서 데이터화 시킬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조직에 있는 이상 없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끝까지 꼴처럼 따라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휘발되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항상 기술은 혁신을, 효율을 추구했습니다. 효율을 추구하면서 혁신을 계속 일으켰고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가 도입하기 전에, 컴퓨터가 도입할 때 초기에, 지금 일하던 어떤 교육 구조나 일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어들지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디자인 부서에서도 여러 업무들을 나눠서 했고 그 업무들이 각각 맡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지금 한 사람이 그 3명 정도, 4명 정도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인원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인원이 나가면 채용도 안 하죠. 대기업에서 디자이너 채용을 안 합니다. 신입 직원 채용을 안 합니다. 저희 세대에 지금 제가 다닐 때는 한 학과에 30년, 60명 있어요. 산업재해학과 60명이 정원이었는데 지금은 150명. 150명이 들어오는데 150명 중에 대기업에 들어가는 친구가 거의 소액 뽑을 정도예요. 채용을 안 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로 다 할 수 있고 대부분 내주니까 그렇게 형님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줄어들고 근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이게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살아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새로운 기술을 발견한 사람들. 이런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최소한 이해하는 사람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 이 똑똑해지는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필요해지는 거죠. 챗GPT 써보셨나요? 써보셨죠? 근데 그게 지금 초기 단계지만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과거의 산업혁명을 쭉 보면요, 1차, 2차, 3차, 4차를 겪으면서 보면 항상 주종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기계와 인간은 주종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 사람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계가 발전해도 종이었습니다. 주종 관계가 명확했어요. 왜냐? 사람이 판단하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거든요. 기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계가 판단하고 데이터를 종합하고 창의력도 발휘하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편물 발송 기록 4,000개를 일일이 조회해서 캡처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1. 조회 캡처 정리를 4,000번 반복한다. 2. 조용히 사직서를 쓴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클릭 단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사회복무요원이 말이죠. 그는 바로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서 근무하는 강병현씨. 1년 동안 쌓여있는 데이터를 전부 조회해서 전부 이해해서 문서고에 넣어놔라 라는 퀘스트가 이제 내려오고 제가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차라리 전문전을 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웠죠. 단순 반복 업무는 병현씨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그램 코딩을 시작했죠. 되게 쉬운 퍼즐처럼 보였어요. 프로그래밍 전공한 사람들의 직업병인데 코딩으로 해결하지 않고 좀 못되기는 그러니까요. 네. 돌아가게 만드는 데는 30분 정도 썼는데 하루에 8시간씩 반년이 걸리기를 그는 30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는 사실 공대생의 성지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능력자였는데 공부가 너무 싫다며 공익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공부를 뭐 3년에서 5년 동안 해야 되는 전문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저는 공부 못했습니다. 병현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의 5급 공무원이 전화로 공익을 찾은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공익 바꿔달라고 했는데 공익이 본부에 투서를 넣은 상황으로 오해할 수 있었어요. 사무관님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좀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제공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정보기관을 움직인 공익. 병현 씨는 남은 복무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요? 제발 바쁜 일 안 생기고 무탈하게 잘 지내다서 하고요. 사무관을 좀 바꾸고 싶어요. 회사에 싶다고. 예. 예. 이게 한때 화제가 됐던 얘기죠. 반병현 시사의 사회복무요원이 행정혁명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6개월치 잡무를 하루 만에 끝마쳤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등기 1년 동안 발송한 모든 등기우편을 발송 내역을 조회해서 종이에 인쇄해서 그걸 보관하잖아. 왜냐? 수많은 민원 분쟁이 발생하는데 3,600건이 넘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고, 근데 발신 수신 유출이 필요한데 우체국은 1년 동안의 등기 기록만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등기우편의 열쇠자리 등기번호를 여기 하나하나 입력한 뒤 인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려고 시간을 따져보니 8시간씩 6개월이 걸리더라. 이거 사람이 할 일 맞나?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짜가지고 걸어놓고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와보니 다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걸 보시는 이제 주무관님들이 어땠겠습니까? 아, 물건이 들어왔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앙부처에도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야 이런 거 좀 이렇게 사례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런 얘기는 사실 인공지능 1인 1인공지능이 실현되면 사실 누구나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그것도 문장으로 야 이거를 이렇게 해줘. 그럼 얘가 해주니. 그러면 이런 일들은 과거에 6개월 동안 했던 사람들은 뭐 해야 되지? 그런 또 고민이 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 자녀분들 있는 분들 많으시죠? 네. 지금 태어나는 자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왜냐? 우리 때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만 있었죠. 근데 요즘 태어난 애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네. 제일 갖고 노는 그 관심 있는 장난감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냥 얘네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모든 기능을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야, 그거 써봤어? 그거 써봤네? 그런 거 나오는데? 그래? 서로 교류하죠. 아빠가 이거 해보다 이게 도대체 뭐지?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애들이 가르쳐주죠. 디지털 네이티브. 휴대폰이 등장한 지가 2008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태어났던 애기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걸 쓰면서 자라겠죠. 지금 몇 살쯤 됐습니까? 한 10년쯤 후면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또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먼 것 같은데 벌써 훅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막연하게 이거 큰일 났는데가 아니고 반병현 씨 사례처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그러면 내 일을 좀 덜 수도 있고 다른 일을 좀 더 강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삼성에 근무할 때 참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업의 본질. 업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죠? 이병철 회장님 계실 때도 업의 본질을 중요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역시 이건희 회장도 업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업의 본질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임줄 짜가지고 그 업의 본질은 뭐야? 회의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하나 만들어봐. 그거의 업의 본질은 뭐고 브리핑해봐 합니다. 굉장히 저는 그때 당시에도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 이윤에만 몰입하지 않고 업이라는 것을 또 본질이 뭔지 철학적인 걸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기업체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본질을 파악해라. 중요하다. 철학이 필요하다. 철저히 이해해라.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호텔업. 신도호텔에 이건희 회장이 갔습니다. 거기 임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호텔업의 본질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임원이 서비스업 아닙니까? 아, 무슨? 이건희 회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다시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비스업이 아닐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일본 출장 가서 고민하고 부하직원들 모아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호텔업, 장치산업이죠. 부동산업. 이건희 회장 만나서 보고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호텔업은 장치산업이죠. 부동산이 뭐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호텔방 하나에는 1,300개의 비품이 들어간다. 이 비품의 질에 따라 호텔의 성패가 좌우되고 또 그래야 호텔의 가치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요. 우리 사업 가치도 올라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러면 당신이 계속 주인해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사례죠. 비슷하게 카드업의 본질은 삼성카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장사입니다. 왜냐? 채권 관리 잘해야 됩니다. 카드업은 그 본질이 돈 걸리고 돈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카드 빚을 갚지 못해서 그때 외환위기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카드가 많이 위험해지고 막 인수합병되고 막 망하고 그랬어요. 그때 삼성은 위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백화점업은 신세계 백화점은 부동산업. 부동산이 왜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백화점도 부동산업 본질. 삼성전자 가전사업부는 조립 양산업. 조립 양산업은 그렇죠. 조립 양산업이에요. 반도체 사업은 양심 산업이자 시간 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왜 양심 산업이냐? 그러냐면 사소한 공정 미준수, 되게 사소한 공정들인데 그거 하나 빼먹거나 대충하면 불량률이 높아집니다. 또 누가 먼저 출시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그래서 시간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보험업의 본질은 사람을 모집하는 것. 증권업은 상담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보안업은 단결력의 업의 본질. 왜 단결력이 될까요? 출동을 할 때 고객 어디 알러지 올려서 출동을 하면 보통 혼자 출동을 한다. 근데 거기에 보급자가 3명이 있을지 5명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용기를 갖고 할 수 있었던 건 뒤에 후속으로 지원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난 그걸 믿고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단결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근데 이건 그 과거의 얘기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호텔 신라의 본질은 정치산업이죠, 부동산업. 호텔 신라에 가봤더니 정말 거기에 있는 시스템 다 좋습니다. TV도 삼성 걸로 엄청 크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다 삼성 겁니다. 비싼 걸로 정말 최고급을 해놨더라고요. 이 정도 돼야 이 호텔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게 장치산업 잘 하고 있고 또 그 덕분에 부동산 가치도 많이 올르고. 그런데 시가총액은 3조입니다. 에어비앤비 시가총액은 얼마나? 100조입니다. 근데 여기는 업의 본질을 뭐라고 정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행은 살아본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립 양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가전사업과. 그럼 다이슨은 뭐라고 했을까요? 신세계백화점 부동산업이라고 했죠. 아마존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존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이슨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마존은 원하는 것을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본질을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삼성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텔업의 본질은 휴식과 여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백화점업의 본질은 가장 좋은 제품을 한 곳에 모으는 게 아닐까? 부동산업이 아니고. 보험업은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닐까? 또 증권업은 상담하는 게 아니라 자산 증식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그게 본질 아닐까?
카드업은 편리한 지불과 구매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S1은 고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까? 가전사업은 조립영산업이 아니고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해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이 아닐까요? 이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건 고객 중심의 정의죠. 이거는 내 중심의 공급자 중심의 정의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해 주면 안 됩니다. 그때도 이걸 볼 때 이게 본질일까?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어색해서 잘 몰랐어요. 해보니까 이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 뭐냐? 속성입니다. 본질은 이게 본질이 아닐까요? 이게 그건 속성인 거죠. 세상이 변하니까 속성도 변하죠. 근데 본질까지 변하면 그게 정작 그 자체가 될 수 있나요? 본질은 어떤 존재가 성립될 수 있는 근본적인 성질이죠. 이게 변합니까? 변해서는 안 되죠. 그 본질이 변하면 그것 자체도 변하는 것이죠. 대신 변하는 것은 속성입니다. 속성은 뭐냐? 사물의 현상적 성질이죠. 현상적 성질은 사물의 환경이 바뀌면 그 대상도 같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컵이 있습니다. 물을 담아놨습니다. 그게 따뜻한 물을 담아놨을 때랑 냉장고에 넣었을 때랑 온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현상적 성질은 변하죠. 어떤 컵은 차가운 것이 속성이고 어떤 컵은 뜨거운 것이 본질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속성일 수 있죠. 그렇게 속성은 변합니다.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을 정확하게 디파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에 따라 지금 그 업의 속성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업의 속성도 그래서 변합니다.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영상의학과의 사례입니다. 병원에 가면 영상의학과가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앉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업의 주로 해야 되는 일은 차트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이분이 할 일이죠. 그래서 앉아서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사람이 더 잘합니까?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까?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또 나와야 될까요? 아니죠. 그 차트를 최종적으로 컨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회진을 합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만날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태블릿 PC를 들고 환자를 만나서 차트를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게 바뀌는 거죠. 업의 속성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와서 차트 인공지능이 분석한 걸 이렇게 보고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체크해줍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이죠. 세상이 변하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업의 본질은 뭐고 또 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미래의 이 속성은 어떻게 변할까? 이걸 고민해야 될 시기가 이제 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아까 최영석 박사님 얘기하겠습니다. 최영석 박사님 전 장관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유능한 행정가죠. 유능한 과학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기틀을 만든 분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뒤에 존경하는 인물로 최영석 박사를 꼽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정가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이분을 꼽습니다. 이분이 장관 재임 기간이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최장수 장관 수행하셨죠.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키스트 초대 소장도 하고 산업기틀도 만들고 18명의 그 각각의 산업 파트를 맡은 과학자를 다 데려다가 영입해서 하나씩 다 맡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일본에도 가서 발표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발표하고 다른 나라에서 찾아와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기술을 습득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걸 이제 그 나라도 또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워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문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들 그렇게 했는데 성공한 나라가 성공을 한 군데도 없었답니다. 우리나라만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해서 기술 확보해서 성장한 나라.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리더가 전적으로 아껴줬고 그리고 전적으로 지원해요. 그 리더가 누구? 대통령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전적으로 다 밀어줬다. 돈이 부족하니까 나라를 다니면서 차만 얻어다 갖다 줬다. 그걸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적절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우리도 역시 받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래야 기술 개발할 수 있다. 장관을 7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산업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놨습니다. 그리고 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가 지나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수건이었던 전차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70년대 후반에 그 전차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시작을 한 게 87년에 나온 K1 88 전차죠. 물론 그걸 보고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해서 국방산업도 발전시키고 거기서 산업화한 그 기술들을 가지고 또 민간산업도 발전시키고 해서 같이 지금 우리나라 최근에는 막 저쪽에도 수출하고 전차도 수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만드는 분이죠. 이분은 제가 공직자의 자세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뭐 자세히 일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어떻게 건방지게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분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은 통찰과 신념이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또 과학자로서, 행정가로서 나의 업은 뭘까? 이걸 고민했고 평소에 하던 얘기가 관료든 국민이든 과학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기 영화에 집착하지 마라. 지위에 연연하지 말고 직책에 충실해라.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반성해라. 묘비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현충원에 안정되어 있는데 지금도 후세 과학자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 결론이 좀 어설프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역량이 이렇지 않을까. 물론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전문성 필요하죠. 문제 해결 능력 필요하죠. 또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안목도 있어야죠. 또 디렉팅 역량이 중요하다. 왜냐? 이걸 잘해야 되니까. 똑똑해진 AI를 말 잘 듣는 도구로 부리는 능력이 점점 필요해진다.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협업 능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해야 된다. 지금 만나시는 분들 점점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윤리, 인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죠.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에게 제일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윤리죠. 윤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죠. 그리고 아주 지탄을 받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그게 도입되면 절대 인공지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다 가려낼 거예요. 그리고 다 평가하고 그럼 거기서 자유로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든 공직이든 그런 시대가 오면 그걸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대면 신뢰 업무가 더 증가될 거고요. 역지사지하고 유대감, 친밀성 이런 게 더 요구가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최영석 박사 같은 그런 행정가 이런 분들의 어떤 소명, 가치관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최영석 박사나 그 18분의 김재관 박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을 기틀을 만들었다면 이분들이 사실은 자기 업무에 충실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박사 생각이 안 나요. 나무 박사 우리나라에 아까 오면서도 여기 참 산에 나무가 많다. 정말 보기 좋다. 근데 이 나무를 이렇게 우창하게 만든 분이 죄송합니다. 혹시
계신 분 아니죠? 아 맞아요. 신 목사님.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도 별명이 나무 박사죠. 나무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의 헐벗은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가 우리나라의 국가 재산이 되는 만들 울창하게 만들고 했던 사람이죠. 했던 분이죠. 이런 분들이 되게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각각의 분야에서 자기 어떤 맡은 소명을 다하면서 그걸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죠. 그래서 그런 소명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업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끊임없이 Y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이 업은 왜 필요한가? 이 사람에게 왜 필요한가? 내가 제공해야 되는 민원인들에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자기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자기 브랜딩은 결국 이겁니다. 그 업무에 있어서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요. 대체가 가능하면 대체가 되겠죠. 대체가 되지 않을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건 민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무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딱 떠오르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브랜딩이 됩니다. 그런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 수단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종속되면 안 돼요. 인간이 종속되기엔 우리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인생이.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건 결국 통찰이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자기 발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챗 GTP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좀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긴 합니다. 공익을 우선시해라. 책임감과 성실성, 공정하고 투명한 행동, 인적성과 유연성, 열린 태도와 협력,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GTP가 인공지능이 이런 답을 내놓을 정도면 업무에도 활용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